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 기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노동과 인권 문제의 비중이 한층 커졌는데요. 국회도 기존 환경노동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이런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침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 삶과 밀접하면서도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지역과 맞닿아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까지 이제 국정감사로 무척 분주하셨는데요. 이제 상임위원회가 조금 확대된 이후에 치른 첫 국감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치러진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요소가 좀 컸습니다. 계엄, 또 내란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이제 정책 방향을 바로 세우는 그런 그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내란의 청산, 또 민생의 개혁 이런 것들이 주된 화두였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상임위는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국가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보는, 점검해보는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잘 알다시피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 좀 눈물로 지켜봤죠.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나와서 이런 그 상급 검찰 간부에 의해서 결론이 왜곡됐다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좀 특별히 좀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런던 베이컬 뮤지엄이라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기 있는 그런 빵집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젊은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과로사가 아니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된 사안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따져봤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전북 지역과 관련해서는 전북 지역이 그 송전탑과 관련된 문제가 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송전탑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서 이게 밀양 사태와 같은 것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장관님께 그런 질의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셨군요. 뭐 방금 언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가 기후와 에너지 전환 얘기가 그 주제가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10월 1일 날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열렸고 이제 전력망 3,855km를 이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놓고 보면 우리가 도로나 철도 같은 데다가 이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기간 전력망도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전력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송전탑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역 내에서는 엊그제도 그런 반발들이 나왔습니다만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냐 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야권에서는 나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근본적인 해법은 간단합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지산지소인데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고요. 뭐 아까도 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국가기관 전력망 시설을 확충하면서 이제 그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345kV 이상의 33만 5천 kV 이상을 이제 국가기관 전력망으로 지정을 해서 송전망이라든가 배전망을 만들어서 이제 그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이라 하면 대부분 전남,
또 전북, 예. 또 충남 이런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이제 수도권 그 3, 4, 5 이런 이상의 국가기관 전력망을 통해서 수도권이나 또 이제 최근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사실상 그 전기를 보내려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경과지는 우리 전북 같은 데는 이게 손전망들이 빼곡하게 예. 들어서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경관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분쟁이 많이 네.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내려와서 그것을 쓰게 되면 굳이 송전망을 많이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분쟁이 생길 이유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앙에 이런 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죠. 예.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지금 약 16기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단계별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2단계 이상의 경우에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또 전문가들 의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지난 16일 날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하고 대기업 총수들과의 그 간담회에서도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6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상당 금액은 이제 말씀하신 용인 쪽에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 이후 관련된 그 계획이 구체화돼 있지 않으면 그 여러 지역에 또 조금 그런 사업장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군요.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저희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됐고 네. 또 뭐 세종의 그게 김종민 의원도 예.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했었죠. 예, 예. 이제 말씀하신 지산지소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전력이 생산되는 곳에 공장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라. 그러면 이제 끌고 가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리백 산업단지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을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균형 발전까지 양수 겹장의 그 해법을 삼겠다라고 이제 그 밝히기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최근에 이 아리백 산단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또 발의를 하셨습니다. 입법 취지 어떤 내용이신지요? 네, 이제 정확한 이제 법률의 명칭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아리백 산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리백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의 효과를 가지고 지역과 또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자라는 법이고요. 이제 그 법이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구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또 전력망을 공급하는 지구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리백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정주 여건도 갖춰지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도시를 이제 만들자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지역과 주민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뭐 방금 이제 그 큰 틀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를테면 전북이 아리백 산업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그 안에 좀 담으셨는지요? 네.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전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북의 그 특수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전북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지금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상태양광 또 해상풍력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발전 사업들이 좀 지정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북은 또 수소 산업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그 전기와 관련된 지역의 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그
자립도시를 지정을 할 때, 네. 또 연계 사업을 지정을 할 때 지금 전북은 이미 그 수상태양광 같은 발전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정해 주도록. 그래서 새만금 특별법과 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재생에너지 이 발전지구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발전을 해서 이제 기업에다 공급을 할 때 남는 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남는 전기를 수소를 이제 그린 수소를 청정 수소를 생산해서 예. 또 판매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지정을 할 때 주민들의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원하는 곳에 이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주민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들어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금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그 법안에 있고, 거기에 뭐 정주 여건들을 갖출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쓰긴 써야겠는데 일반 산업용 전기보다 조금 비쌀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말씀하신 세제 혜택이랄지 요금 감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가 되어야 그 아리백 산단이 조금 조기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겠군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하자면 거기 이윤을 추구하는 데니까 예. 생산비가 적게 들어야 내려갈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내려올 때 말하자면 기업에게 그 생산비가 낮춰야 되는데 요즘은 어떤 기업들이 아리백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예. 그런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야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기를 쓸 때 전기료가 얼만큼 싸지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군요. 방금 그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새만금 지역에 지금 수상 태양광을 그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6,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사업이 지금 이렇다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뭐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무슨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서 뭐 저 홍역을 좀 치르기도 했고, 최근에는 또 뭐 관련 그 공사들이 또 유찰이 되면서 조금 낭패를 보기도 했는데, 이 수상 태양광 어떻게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수상 태양광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에 네. 이르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새만금에서 했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풍력단지도 풍력 발전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상 태양광도 2.1기가 네. 수상 태양광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뭐 주민 상생형으로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효성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군산, 김제, 부안 예. 300메가 발전하기로도 하고, 또 한수원은 200메가 하기로 하고, 또 뭐 SK ENS는 데이터 센터를 하기로 하고 거기도 아마 300메가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걸 추진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좀 지지부진하니 좀 제대로 안 됐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이 그게 불확실하게 되면 예. 기업이 여기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전기요금 비싸다. 그러면은 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 경쟁력을 잃게 되는 저는 한 요인도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장으로 이제 있으면서 예.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전, 예. 한수원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송전시설을 좀 빨리 좀 설치해야 된다. 네. 이런 거를 좀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효성하고도 지금 왜 거기에 지금 수상 태양광을 못 하는지 그 애로사항도 직접 듣고 또 거기에 요구도 좀 요청도 들었고요. 또 SK ENS하고도 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한전에서 입장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변환 시설을 예. 설치를 하는 장소를 수상 태양광 설치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기기로 최근에 결정을 해서, 그래서 약 15km 정도를 노선을 줄이고
비용도 한 5,500억 정도 예. 줄이는 이런 그 계획을 좀 이번에 확정을 지어서 기업들과 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당 정도 빠르게 아직 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진척이 될 확률이 있다. 그렇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님이 그 중재하고 또 조정하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장기간 터덕거렸던 사업이 빨리 조금 그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급합니다. 네. 전북이 이제 아리백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가진 여러 가지 또 자산들이 있습니다만 수소 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뭐 현대차 전주 공장을 비롯해서 이제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생산과 운송, 저장, 인증과 관련된 기업체들 또 인프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전북 수산업의 그 성과와 그 현 주소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우리 전북의 수소 산업은 여러 가지 그 수소 산업의 생태계가 상당 정도 좀 잘 갖춰져 있다. 네. 갖춰져 있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좀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적화하는 걸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좀 속도를 내고 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해 가야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들이 이제 중요한 숙제인데요.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 수소가 반드시 보완적으로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수소 경제의 전망은 아주 이제 밝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우리 수소의 생산, 저장, 또 운송, 활용 예. 이 수소의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기반이 좀 잘 돼 있어요. 예. 우리 완주에서도 수소를 계질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향후에 부안에서도 또 그 연료전지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완주에는 세계적인 또 작지만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린 수소 또 생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탄소를 가지고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의 가장 큰 회사가 지금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이 수소 버스 트럭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산 피어셀처럼 연료전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고 더군다나 이제 수소 용품, 그다음에 수소 상용차, 그다음에 또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또 인증해주는 예. 그런 인증기관들도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생태계가 나름대로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잘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효과를 좀 잘 내려고 그러면 이런 관련 수소 산업의 관련 기업들이 좀 더 그 집적할 필요가 있다. 예.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뭐 이런 협력업체들이 또 수소 용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좀 집적화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완주에 수소 국가 산업단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예타 중에 있고 관련된 협의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별개로 또 수소 클러스터를 기후에너지부에서 또 그걸 주관해서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절차 중에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클러스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서 좀 잘 챙기고 또 우리 전북도에서도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운영에 이제 바람이 많이 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중에 AI 그 G3 3대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사업들이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관련 대규모 정책들 또 대형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광주나 전남 지역에 조금 집중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참 그 공감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전북에 비해서 전남 쪽에 이런 AI 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네.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그 해남의 솔라시티 쪽으로 예. 국가 그 AI 컴퓨팅 센터 부지를 그리 가기로 좀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재생에너지가 얼마큼 잘 공급될 수 있느냐, 그리고 싸게 공급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삼성 SDS 관계자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해남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아리백 산단으로 지정될 확률이 크다.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쌀 것 같다. 그래서 광주가 아니라 그리 가기로 예. 결정했다는 거고요. 또 이번에 그 정부에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을 하는데 지금 전남은 전남 전역을 지정을 했거든요. 전북은 빠졌죠. 예. 그러면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앞으로 이 분산에너지 체계에 맞게 지산지수 형태로 예. 그게 이제 생산된 에너지를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기업들한테 공급하기 좋은 체제로 바꿔주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전북이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쉬운 거죠. 다만 이제 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하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뭐 수상 태양광, 해상 풍력 등 생산하기로 했고 또 그걸 기반으로 SK 데이터 센터 등 이런 관련된 이런 것들이 오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불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불투명해졌고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이런 경쟁에서 기업이 내려올 때 경쟁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또 지정할 때 좀 자꾸 경쟁에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보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뭐 효성이라든가 또 이런 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끼리도 사업 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전이나 한수원처럼 송변전 시설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 로드맵을 빨리빨리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일도 함과 동시에 또 송전망 건설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문제도 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이 될 때 이제 뭐 우리가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 해결의 원칙은 저는 역시 이제 지산지수 원칙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이 송전탑 해결 문제도 결국은 우리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에너지 기업,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송전탑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송전탑 건설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 그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소화한 다음에 그 노선을 결정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또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방안을 찾아줘라. 라는 이제 세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지산지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어느 하나만 갖고 이게 뭐 예를 발전소만 태양광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개통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발전은 발전대로 하고 개통을 또 연결할 수 있도록 한전도 나서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이익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지산지수적 관점에서 제도도 만들고 협상도 해야 된다. 패키지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아리백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법을 만든 이번에 전북 실정에 맞게 그 법안을 제안한 이유도 그 제도적 기반을 거기에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뭐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민원들을 또 관련 기업들의 어떤 이해를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조정을 해 놓아야 정부가 새로운 또 국책 사업을 또 진행할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준비 태세가 아주 잘 갖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나 우리 정치권에서 그 이해관계 조정을 좀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인 장치, 법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전북에 이제 그 해묵은 그 오래된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지만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감감무소식인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정부나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지적했던 것처럼
금융 생태계 조성이나 정주 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금융 생태계 조성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그 금융 중심지 그 공약을 했었죠. 예.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아직 시기상조다. 말하자면 우리 독자적인 모델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물적, 인적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네. 또 금융기관도 부족하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 좀 이런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밀어놨거든요.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그 전북에서도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쭉 했어요. 예.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거의 1,400조 예. 이럴 정도로 성장을 해서 이제 세계 3대 연기금에 네. 좀 위상에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전북에 이런 그 빅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이제 이런 그 정보 이제 데이터 보호지구도 이제 지정이 된 바가 있고 또 금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센터 예. 센터라든가 또 지원 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주 여건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력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도 매년 뭐 130명 정도 예, 보니까 이제 통계로 보니까 이제 그런 양성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그 전보다는 상당히 좀 준비가 갖춰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또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제가 서울 쪽에 쭉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금융 중심지가 서울하고 좀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까지 넣어서 종합금융을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울이나 이제 그 부산 쪽에 이제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견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인 방안은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 중심의 예. 이런 특화 모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 물론 뭐 다행스럽게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특화 모델, 기금운용,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 모델을 현재 그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뭐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아마 내년에도 또 이 금융주식 지정 관련된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전북도가 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준비를 잘 해야죠.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퇴직연금공단법이라는 법안을 지금 내셨어요. 이 법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요? 네, 이 법은 지금 이제 그 퇴직연금 공단법이 이제 만약에 만들어지게 돼서 예. 퇴직연금을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이 연금을 통해서 예. 기금 중심의 금융 특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퇴직을 하면 60세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연금은 65년에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소득이 계속 이제 그 없어지게 되는 그 소득 공백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규모가 지금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현재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매년 한 10% 정도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1,000조 이상 이제 이 퇴직연금 료가 늘어날 건데 예. 현재는 이게 이런 금융기관 이런 데 위주로 금융이나 보험 위주로 거기에 투자가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 10년 정도의 그 연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2% 정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퇴직한 이후에 이분들의 어떤 노후 소득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대한 퇴직연금을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 근로자들의 어떤 노후 소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퇴직연금 공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소득 절벽에 대한 대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이후에 예. 이런 그 소득을 좀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자,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연평균 그 수익률이 2%대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도 쫓아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그런 수치이기도 한데, 말씀 듣고 보니까 퇴직연금 공단법이 통과가 되어서 공단이 설치가 되면 국민연금 공단과 더불어서 자산 중심의 금융 중심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또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희망사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네. 상당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까 시장 상황, 예. 그다음에 정책적 필요성,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여건,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 이제 그 시장 자체가 퇴직연금이 이제 500조 정도 되는데 예.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것을 공적 이제 기관에서 공적, 사적, 지금은 이제 사기업들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공적 기관에서 이게 규모 관리를 해야만 이게 이제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또 우리 전북의 여건을 보면 기금운용본부가라고 하는 1,400조에 이르는 이런 거대한 기금이 있고 예. 또 관련된 인프라들이 또 이렇게 갖춰져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점은 또 우리 전북의 또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모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종합금융이 아니라 이렇게 기금운용 중심의 특화 모델을 우리가 추구를 하게 되면 이 정책 방향하고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이 국민 퇴직연금을 또 관리를 하는 법인을 예. 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전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경쟁을 했을 때 상당히 경쟁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노동 관련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년 연장입니다. 뭐 방금 잠깐 언급해 주신 것과도 좀 맥이 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정년 연장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이 관계를 열심히 논의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년 연장 필요성 크게 어떤 내용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년 연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고 이제 잘 준비하는 것만 남았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이제 이유는 아까도 뭐 설명한 거하고 잠깐 뭐 연동이 됩니다만은 네. 이제 우리가 퇴직을 60세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정년 퇴직을.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65세 정도 나오죠.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소득 절벽이 생기는데 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또 과제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좀 많이 줄었죠. 예. 그런데 이제 60세 이후에도 건강도 좋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분들이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제도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 성장할 때 잠재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의 잠재력이 예. 많이 좀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한층 산업도 측면에서 보면 제조라든가 또 건설, 돌봄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연세가 많은 50대, 60대의 이런 숙련된 분들이 더 오히려 업무의 효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인력의 또 공백이 예.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정년을 연장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제 이 정년 연장을 급격하게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제 이게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단계적으로 또 유연하게 이런 정년 연장 방식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거죠. 예. 정년 연장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노사의 입장 차이가 지금 상당히 조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당정에서 연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지금 해를 넘기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 무엇이 다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덧붙여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우리 당에서도 정년 연장 TF를 만들어서 네. 이런 노동계 또 기업계 얘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네.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죠. 예. 뭐 간단하게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소득 공분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좀 가장 크고요. 예. 또 국가 입장에서 본 게 경제적으로 아까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또 장점도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인건비 그러니까 예. 호봉을 혹시 승급을 해야 되나 이제 인건비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지금 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뭐 임금 피크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을 좀 채용해야 되는데 예. 이분들을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채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좀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산업별로 그러니까 직무별로 좀 유연한 예. 말하자면 그 정년 연장 모델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라든가 또 아까 돌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숙련된 분이 더 필요한 네.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을 좀 적극적으로 예. 뭐 그렇게 해도 뭐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처럼 적은 네, 이런 네, 중소 규모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정부의 지원이 많이 좀 정부도 그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또 연계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네. 뭐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이슈 이제 노사 간의 어떤 입장 차이 이외에 두 번째는 이제 세대 간 갈등 문제입니다. 뭐 달리 얘기하면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해야 될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랄지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집요하게 지금 파고들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재료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그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네. 이거는 좀 과장된 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OECD라든가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그 뚜렷한 근거는 없다. 예. 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 청년 일자리는 이런 그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 또 어떤 기술 변화, 이제 이런 영향을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네. 정년 그 연장과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정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 일자리를 두고 고령층과 청년층이 이렇게 다투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고 예. 그것이 투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령층의 경우에는 직무를 좀 이렇게 예전에 하고 있던 일에서 연세가 좀 들어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걸로 직무를 좀 전환하고 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그 고용 형태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청년들은 이제 새로운 산업 또 디지털 일자리 이런 쪽은 또 청년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일자리를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최근에 보면 세계적인 그 경제 분야 석학들을 인터뷰한 그런 기사 보면 한국의 그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면 한국에 대해서 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일종의 이제 덕담과 같은 얘기들을 쭉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저출생 고령화가 제일 문제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생산 가능 인구,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국가의 어떤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게 지금 2030년 정도에 네. 생산 가능 인구가 네. 약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 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조기에 빨리 그 여러 가지 의견차들이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일부 이제 저 선진국들에서 먼저 도입됐던 것들이기도 한데 주 4.5일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시도가 되고 있고 최근에 그 전주시도 지금 이달부터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5일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노사 뭐 경제계 그 입장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효과와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 4.5일제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네, 뜨거운 쟁점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근로자들 얘기를 해보면 우리 특히 이제 언론계에 계신 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실제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는 얘기인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향 필요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좀 시행할 필요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주시가 이번에 그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4.5일제를 하게 되면 이런 그 연구에 의하면 이런 그 개인의 입장에 삶의 질이 좋아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노동 생산성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근로 시간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밖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또 상권,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 장점이 있죠. 예. 반면에 이제 이게 단축이 되면은 뭐 이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공백이 생길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또 일반 회사 입장에서는 그 업무의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교대제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아마도 인건비 또 상승 우려가 있겠죠. 뭐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금 하락 없는 노동 시간 단축을 원할 네.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이번 공공기관인 전주시도 있지만 제가 이제 쭉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때 무리하게 추진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예를 시범도 해보고 그 시범 사업의 효과를 또 검증도 해보고 그 보완책도로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직종별로 이걸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이렇게 로드맵이고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다면 공공기관이 먼저 하는 분들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도 일정 병동의 경우에 그러니까 시범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효과가 좋더라. 예. 퇴직률도 많이 떨어지고 예.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시범 사업들을 부분별로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뭐 어떤 그 부작용을 줄이면서 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국감에서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그 유명 베이커리 업체 20대 직원의 과로사 문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노동 현장의 중대 재해를 근절시키자라고 해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노동 현장 출신 장관도 굉장히 자주 사업장들을 드나들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관련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산업재해를 줄여보자라고 예. 하는 게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예. 당연히 또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쭉 발전해 온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 그늘에는 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아서 산재 후진국이라는 또 그런 오명도 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법이나 이제 제도는 뭐 미흡한 것도 있지만 법과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이 이제 안전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보는 위험성 평가제도 뭐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막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해야 그걸 고치는데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면 제대로 못 고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번에 얼마 전에 화성의 아리셀 그 화재 사건도 이제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직종 안전과 관계되는 거는 또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외주화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구조적인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과로의 근로와 관련된 과로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노동 시간을 제대로 관리해주고 또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고 교대 근무를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은 또 이게 이제 방지될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이런 특히 이제 요즘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인력을 막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 면도 있고 또 이제 이제 제도가 이제 뭐 위험할 때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 같은 것도 제대로 예. 필요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정비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만들어 놨어도 그 제도대로 실제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또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처벌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처벌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예방할 수 있도록 또 적절하게 지도하고 컨설팅 해주고 지원해주는 예. 이런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지금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도지사 출마에 그 의중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상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저는 우리 전북의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전북이 정말 새롭게 다시 정말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전북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도 줄고 있고 또 경제력도 예. 뭐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해요. 예. 아까 뭐 아리백 산업 또 뭐 수소 산업 또 AI 특히 이제 피지컬 AI와 같은 이런 예. 비전들 그리고 이제 이걸 행정적으로 뒷받침의 행정 체계가 이제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만은 뭐 전북적 메가시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이런 이제 그 기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 제대로 된 전환을 이루고 제대로 된 전환을 통해서 전북이 다시 한번 대도약할 수 있는 성장에 갈 수 있는 이 전환기를 잘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현안들이 각계각층의 이해가 얽혀 있어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 그리고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